아직 패널 이성춘 국가께서 도착은 하지 않으셨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서 축하드리는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학회 산하의 특별위원회가 네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미래기술과 미디어 산업 특별분과위원회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 기술적인 변화 또는 시장의 변화 그리고 미디어 산업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좀 이른 시기에 사실은 위원회 부분의 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계획을.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 활동이 중지, 사실상 중지죠. 연기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지되는 상태에서 일정을 못 잡고 있다가 어떤 세미나나 또는 이런 토론회 일정을 못 잡고 있다가 요번 봄철 정기학술 대회를 계기로 해서 가만히 손 놓고 1년을 그냥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일단은 준비되는 대로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주제 발표 부분들을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도 또 이 참석하시는 분한테 또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릴 것 같아가지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물론 이제 특별위원회 멤버로 참석하시는 분들 이거나 또는 이제 이영희 교수처럼 전문가신 분들을 모셔서 한번 우리 사회 가장 중요했던 산업에 있어서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의 전환을 한번 논의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주제는 미디어 빅뱅 이후의 유료 방송 시장의 전망이라는 거를 정했습니다. 미디어 빅뱅은 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이루어진 두 개의 큰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 IPTV 사의 주도하에서 케이블 텔레비전의 MSO를 인수합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헬로비전, CJ 헬로비전을 SK 쪽이 인수를 했고, SKT 쪽이 인수를 했고, 또 LG U+가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티브로드를 SKT 쪽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미디어 지형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이전에 SKT가 헬로비전을 인수하려고 했을 당시에 어떤 정책적인 판단, 어떤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그게 실현되지 못했고, 그래서 상당히 이 수면 하에서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그런 단기간에 걸쳐가지고 인수합병이 성사가 돼서 미디어 시장의 재편들이 일어날 것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디어 빅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 규모도 컸고, 그 다음에 미디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아마 처음 경험하는 것 겁니다. 이렇게 큰 미디어 기업들이 국내에서 외국의 사례도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는 미디어 기업 간의 후속 연행 같은 것은 많이 우리가 잘 경험을 했지만은 간접적인 경험을 했죠. 국내에서 이게 큰 기업 간의 통합 그리고 그게 어떤 변화를 지금 막 만들어내는 거지만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필드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저쪽에서부터 제 오른쪽부터 그 장병희 성균관대 교수님, 그 다음에 이형민 성신여대, 저는 토론 겸 진행을 맡게 된 동국대학교 김강규입니다. 그리고 이성춘 KT
미디어 플랫폼 전략본부 승목 그리고 예예. 그다음에 공석 IPTV 협회 급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려고 했는데 아마 다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걔네 다 들어가고 주제는 큰 줄 쪽에서 몇 가지 이렇게 세부 서브팀으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큰 두 건의 인수합병에는 관여를 안 했지만은 향후 벌어질 제3의 인수합병에는 반드시 KT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뭐 다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이기도 하신 이정수 박사님한테 그런 것들에 관한 뭐 예측이나 전망, 그리고 시장의 변화 같은 거를 들어봤습니다. 이정수 박사님께서는 저희 같이 아카데믹한 영역에서 계시다가 KT 경제 연구소에서 근무하시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KT가 이쪽으로 확대하면서 특별히 모시간 인재이시겠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시작은 이 그 큰 두 케이블 TV의 SO들이 IPTV 쪽의 주도하에 들어가는 그런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소견도 좋고 뭐 거기에 대한 분석도 좋고 뭐 그런 것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버스터 방향으로 돌까요? 반대 방향으로 돌까요? 우리 공석 박사님부터 공석 박사님부터 보수 방향으로 생각하지 처음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부족하다만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라고 저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일단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먼저 얘기거리를 좀 그 자체에 대해서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찾아가지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취지의 주제는 이용자 측면 부분은요. 그리고 미디어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적 측면 세 가지 파트로 고민을 해서 의미를 섞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파트를 던져주신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산업적 측면에 대한 전망이라고 있고요. 이제 소소한 연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니까 혹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 방송 가입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시장의 구조 변화는 IPTV 가입자, KT 계열 포함해서 포함해서 거의 가입자 기준 3,000명 이상 되는 사업 중에 약 8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KT 계열이 31.5% 정도 되고 LG 플러스와 SK 브로드밴드가 각각 한 24.9%, 24.1%씩에서 되고 있고 지금 인수합병의 내용이란 표현이 좀 그렇게 하니까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라든지 CMB, HCM의 각각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4%에서 한 6%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M&A가 2배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어떤 시장 점유율 구조는 좀 더 말씀하신 대로 IT 기반의 IPTV 기반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은 누구나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시장의 구조 변화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함의는 무엇일까? 생각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방송의 영역이 계속 좀 확장되는 것인가, OTT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방송과 통신에 대한 민감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경제의 확장과 강화 부분을 측면으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적으로 서비스 측면인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약간 방송 콘텐츠 서비스 자체가 역시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용자 측면에서도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라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용자 측면에서도 디바이스라든지 기술적인 환경 변화가 계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모빌리티의 강화 그 부분에 중심으로 하고 싶고 또한 개인화되는 그런 퍼스널리제이션이 좀 강화될 것 같다 보니까 결국 그것에 발맞추어 시청자의 운영자에게 강화되기 때문에 서비스로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관망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산업적인 측면의 의미도 있고 이용자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풍요 속의 빗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몇년 지금 오랫동안 이미 환경 자체가 다채널 환경이 구현되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이용하고 소비하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제한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좌판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실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용자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후 미디어 환경 변화와 연결해서 중요한 문거리로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 정책 기업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책 부분을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개관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조금 진행시키기 위해서 좀 순서에 맞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런 큰 기업의 합병이라는 게 국내 시장에서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논의가 막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기간이 짧았고 또 어떻게 얘기하면 시장은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추진이라든지 진행이라는 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 그런 논의가 시작되고 그런 진행 과정, 인사합병의 그게 시작되는 게 3사 중에 KT만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큰 기업의 합병을 KT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을 텐데. KT가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려고 했었는데 질문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KT가 M&A 시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존재감을 못 나타낸 이유를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이용자 측면이라든지 산업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측면으로 말씀 주셨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자들이 M&A를 보는 니즈는 대부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시장을 이제 넓혀서 규모의 경제도 봐야 되고 또 IPTV를 하고 있는 이동 3사가 전부 다 또 모바일하고 인터넷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격의 비즈니스를 했다고 그러면 산업을 보는 시각은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으로 나눠 본다고 하면 시장을 보는 관점은 같았을 거다. KT가 존재감이 없었거나 아니면 못 나선 이유는 뭐지? 라고 봤을 때에 그 부분을 해석하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은 정책적인 측면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너무 일찍 30%를 넘었고 특수관계자 때문에 이제 외성방송 스카이라이프까지 합쳐놓고 보니까 30.5%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M&A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KT가 M&A를 추가로 했을 때에 시장에서 40%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좀 업계를 넘어서 정책 기관까지도 좀 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일본의 합산 규제라는 사실은 또 얘기했었고 합산 규제가 일본을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제 견제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 국회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이제 하나의 큰
KT가 M&A에 뭔가 진척을 외부에서 봤을 때의 돋보인 그런 이유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KT가 M&A의 어떤 그 실상, 그러니까 실제 M&A라는 게 진행이 되기 전에 자산을 이제 파악해보고 매물의 어떤 그 가치를 평가해보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그거 다 했습니다. 딜라이브도 했었고 또 이번에도 HCN이 불건전한 의사 규명을 했을 때도 KT도 실사에 다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산업계에서 시장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 행동에 KT만 빠졌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기 고문장께서도 그 분류해준 틀로 말씀드리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제 뭐 너무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뭔가를 지금 행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책 기관에서 KT 보고 그린라이트를 주고 달려라라는 시그널을 완벽하게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부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아까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이제 아직도 KT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답답하다, 뭔가 좀 클리어한 뭐 다양한 같은 걸 좀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3사의 어떤 그 경쟁 관계라든지 아니면 시장 전략일 수도 있고 경쟁 전략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클리어한 무역금융을 시장에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를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된다라는 이제 클리어한 시그널을 아직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의견 방법도 상원에서 좀 약간 좀 애매한 스탠스가 외부에서 지적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더 너무 솔직한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그 사실 이제 이 학계 쪽에서는 이런 큰 M&A를 저게 그 시장 주도형이냐 또는 뭐 정책 주도형이냐 뭐 이런 식의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장국희 교수님. 근데 이제 장국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M&A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깊게 연구를 하셨는데 이게 그 바람직한 모형인지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급격히 진행되면서 사실은 시장의 요구는 있었지만 시장 주도형이라기보다는 뭐 정책 주도형 쪽으로 해가지고 급격한 그 M&A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는가? 뭐 미국적 상황은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뭐 시장 주도형인지 뭐 정부 주도형인지라는 게 사실 지금 상태에서 거의 한국이든 미국이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사업자들이 요구를 계속하고 정부가 계속 이게 좀 참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었으면은 이제 풀리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 미국은 이게 굉장히 되게 쉽게 이루어졌죠. 96년에 텔레콤션 액트가 이제 통과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법이 통과되고 바로 사실은 굉장히 시장들이 바로 왔거든요. 근데 그게 정부가 해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계속 또 요구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한국도 사실은 미디어법이 계속 개정되어 와서 지금 이제 계속 정부는 좀 밸런스를 계속 추구하는 입장이었고 기업들은 계속 그것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가 이제는 한국도 사실 그런 시장으로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당연히 이거는 정부가 주도한다기보다는 정부가 이제 기업의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뭐냐면은 받아준다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입장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아까 뭐 호박사님도 다 얘기하셨지만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과점화되는 상황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과점화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학계에서 당연히 과점화는 기본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주제지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비용 효율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새로운 OTT와 같은 이런 새로운 신규 환경 내에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높여야 되는 필요성과 또 거기에 대한 정부의 동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확쳐지면서 이런 식의 다른 왜냐하면 정부는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 하고 싶어야 되는데 정부가 오케이 하니까 빠른 스피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뭐 그거 관련해서 사실 그 이전에 큰 시도가 SKT하고 텔레비전에 있었던 문제는 사실 사업자 간에 합의도 다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승인만 남은 단계에서 정부가 정부라고 해야 하여튼 그 부처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허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시도는 좌절된 적이 있었어요. 그 상황하고 이제 최근에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이루어진 이 인사병의 전공 사례는 뭐가 달라져서 이영민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앞서 세 분 말씀하신 거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그 유료 방송 시장 자체가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뭐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로는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이라든지 현생학적인 것들을 보시기만 하는 것과 동영에서 말씀하셨지만 OTT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뭐 경쟁 상대가 아니었던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고 경쟁 관계가 또 심화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는 굉장히 불가피하다고 보고 제가 그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오늘 저기 오후에 그 최기영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케이블 TV 업계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장관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자체도 이제 아까 저희 김광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온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또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게 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유료 방송의 M&A는 뭐 불가피한 현상이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뭐 일견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권장하고 촉진하는 어떤 그런 그 정면에 나서는 듯한 그런 발언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그 김광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 뭐 독점화, 가점화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그런 식의 합병을 좀 견제하고 좀 금지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완전 180도 입장이 바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정병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어떤 그런 시장의 재편과 경쟁의 심화 이런 것 때문에 기업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 팽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지금 이제는 뭐 정책적으로도 정부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좀 속도가 빠르게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또 정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그 이전에 진행하고 있던 논의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 또 논의들이 좀 많이 굵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 이정원 시장님이 오실 줄 알았으면 이 자리에 한번 왔는데 말씀을 좀 하시고 저희 그래서 제가 거의 토론자에 준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그 실질적으로 사실 회의하게 가장 이 가까운 자리에서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살펴오신 분이 아마 이종원 시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저희들이 얘기한 왜 정책이 바뀐 건가요? 정부가 바뀌어서 바뀐 건가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16년도에 있었어야 되지 않는다는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김 선생님께서 지금 토론을 저는 이제 합병 이후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VC는 좀 이따 얘기할 예. 그때 좀 늦은 감이 있다. 어쨌든 뭐 정책적 결정이라는 게 분명히 그 중부부처 어떤 담당하는 그 정책 결정자들의 태도가 바뀌어서 성사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시장 주도 영역이든 또는 정부 주도 영역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것은 불가피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수합병의 그런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인수합병은 어떤 예를 들어 3년 동안의 그 이전을 뭐 금지한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이런 조건들을 붙이는 게
그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사업에 맡겨둬야 되는 건지. 물론 이게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인수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들을 다는 경향이 있지만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저는 미국을 경험을 못해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세밀한 조건들을 다 붙여서 인수합병을 허가하나요? 제가 잘 아시겠지만 거기 미국 같은 경우 그쪽 미디어 파트는 FTC하고 FCC가 같이 두 사업자는 두 기관이 모두 다 관여하게 되죠. 일반적인 그 경제학적인 어프로치는 대부분 FTC가 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어떤 불가피한 이제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FCC가 주로 이제 관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두 개 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크게 차이는 없어요. 두 개 다 그쪽 어프로치하는 게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익성 측면 같은 것들은 FCC가 워낙 잘하니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을 달아서 이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인수합병에서 당연히 조건을 달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FTC라든지 아니면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방식, 사실은 미국의 방식을 많이 사실은 참고했기 때문에 그 방식에서 적용되고 특히 FTC는 그대로 사실 상당수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건을 안 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작용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현 정부 같으면 정책적인 어떤 경제적인 불균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허용하지만 거기에 따른 당연한 과정에 따른 당연한 문제점이 경제 논리가 당연히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현 정부 같으면 노동 안정성 문제 같은 거 당연히 문제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국 역시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도 그 정권마다 필요한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조건을 다는 것은 일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나가서 그런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어떤 조건들은 부과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콘텐츠 진흥 기금 같은 것도 발전기금 같은 것도 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이 조건을 달고 또 추이 과정을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들도 사업자 측면에서는 충분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은 억울하지만은 해야 된다만 하더라도 어떤 일반적인 것도 학교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의 사례 같은 것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 조건도 하는 이 정부 기관과 사업자의 관계는 사실은 중개 우선 이후에 그러니까 매년 그 재심사 그다음에 인허가 과정에서 하나 반복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사업자한테는 쉽지 않은 그런 거고 또 이제 장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만 그냥 EU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M&A 했을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소를 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그러한 그 세세한 항목의 그 조건들을 이제 제시했을 때에 협상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가 부과한 조건이 굉장히 과해서 실제적인 M&A의 실효적인 부분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도 반발하는 거죠. 이런 조건까지 한다고 그러면 M&A를 포기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협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그 M&A의 어떤 조건들은 정부 규제기관하고 실제 사업자 간의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에 굉장히 많은 분석과 어떤 합의점을 가지고 도출되는 거기 때문에 꼭 최종적인 결과가 어떤 사업자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럼 그 굉장히 일반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간에 최종적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합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갖거나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구 문제 예를 하자면 사실 이제 그 M&A에 대한 부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자체를 좀 큰 보면 조금 여러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사실 그렇지.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아주 세세하게 가입자에 대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요금에 대한 조건, 서비스에 대한 조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구간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단순한 어떤 행정 행위의 구간으로서 상당히 법률적 효과에 준하는 그런 꼭 동일한 수준의 어떤 제재 효과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구간 형태가 사실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느냐 아니냐라는 그런 지점을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M&A뿐만 아니라 그 사업자들이 사업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제어가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런 형태의 어떤 세세한 구간 형태의 그 규제 행위가 조금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행 계획이라든지 이행 특별이라는 부분도 매 시기별로 동일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사업 영역에서 보실 때는 조금 어떤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사업 행위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물론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보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원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대안이라고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씩 어떤 식으로인지 대도기선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이제 그 어떤 인수합병에서의 조건이라는 건 이런 거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 사업 플레이어의 폐해를 가져온다는 또는 이용자의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피해를 가져온다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조건이나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국내적인 상황에서의 그 조건들을 보면은 이 관련 이익단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 이 관련 이익단체들의 비난 또는 요구를 회피하는, 그거를 순화시키고 완화시키고 순화시키고 또는 회피하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수합병이라는 이 목표를 일단 달성하자라는 그런 형태로 이 조건들이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학계뿐만 아니라 사업계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은 그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인수합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건 부과가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 인해서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이용자의 복지세 또는 독과점의 폐해 방지라는 것들이 실현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되니까 정책의 골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거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정책적인 강력한 그 추진 성사 드라이브가 성공을 했고, 그리고 다른 인수합병에 비해서 오히려 그 상당 부분의 그 비난이나 비판들이 완화된 형태로 수용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순조롭게 다시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특히 이제 통신 3사가 중심이 된 IP사들이 케이블 TV 쪽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죠. 케이블 TV 쪽을 흡수하면서 케이블 TV가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인 공공성이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라는 그런 방송적인 차원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통신 3사가 갖고 있는 통신에서의 지배력이 방송으로 전이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아마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 방송 시장뿐만 아니라 통신 시장하고 같이 연계된 전반적인 그 미디어 구조의 재편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두 개의 그 합병을 이 경쟁 사업자 측면에서 말을 좀 제가 논의를 좀 시작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의 역학 관계가 LG 플러스 SKT 그리고 KT의 이 3사의 이 어떤 그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물론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 언급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 공유하는 선에서만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좀 논의가 좀 진행이 편할 것 같아서 이성춘 박사님한테 이건 진짜로 이제 제가
회사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저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시장의 그 이야기를 좀 다시 풀어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요 세션에서 문제 제기하고 되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합의를 하시는 것 같지? 라고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M&A가 불가피하다 라고 말하시는 부분이 저는 약간 이걸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명제인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출발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M&A를 이제 보통 이야기했을 때 M&A가 보통 일어나는 환경을 보면은 그 시장이 대부분 약간 나눠 봐야겠죠. 수익적인 M&A하고 수평적인 M&A를 나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 M&A는 수평적인 M&A잖아요. 저희가 무슨 뭐 콘텐츠 사업자를 가서 붙이는 그런 M&A라기보다는 각 플랫폼 사업자들끼리 수평적으로 합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평적 M&A가 보통 일어나는 환경은 그 시장이 좀 왠지 풀 다운되고 이만큼 이제 성장이 정책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놓고 봤을 때에 이 시장이 쿨다운되고 성장이 정체된 시장인가? 라는 부분이 사실 좀 합의가 되어야 이 시장 M&A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부 기관도 뭔지 이 시장을 좀 정리하고 뭔가 성장이 일어나는 쪽에 우리의 정책적인 포커스를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좀 그 부분에서 믹스드 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KT 같은 경우에도 가입자가 저희가 한 보통 60만, 70만 쭉 올라가다가 이제 2017년, 18년 보면은 35만 대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가입자 순증이.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이게 50만 정도 들었어요. 순증 가입자. 숫자를 여러분 이렇게 팔로우를 해보시면. 그러면은 KT가 오늘 순증 1등을 했나? 아니야. 그래서 순증 1등 가보면은 순증 가입자로 LG가 1등이었어요. 그 LG가 우리가 더 했다는 이야기를 가입자.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쿨다운 돼가지고 가입자가 정체된 시장인가? 여전히 아니라는 지표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의를 못하게 되면은 이 시장 M&A가 과연 불가피한가 하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한 축으로 놓고 시장을 조금 더 넓혀서 그러면 지금 방송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장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보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유선 시장보다는 모바일 기반의 OTT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장이 엄청나게 두드러지거든요. 유튜브 이용 시간을 보면은 작년하고 올해 거의 뭐 이용량 전체로 놓고 30%, 40% 이상 트래픽이 성장했고 이번 모바일 이 코로나 시대 작년 분기하고 이번 1분기 트래픽을 해보면은 2배가 늘었어요. 같은 기간 동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한 800만 정도 가입자 증가할까 1600만 증가했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유료방송 시장의 가입자가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이게 순중 가입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면도 되게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라가는 이 상승의 곡선보다 엄청난 미줄기로 사실은 OTT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느 시장을 더 투자해야 되지? 라는 판단하는 측면에서 이 시장을 다시 봐주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두 가지 지금 에비던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시장 자체가 쿨다운 되거나 성장 정책에 들어서 이 시장을 과연 정비해야 되느냐라는 판단에서도 되게 의문점이 드는 숫자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내가 뭔가 사업자로서 미디어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투입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 투입해야 되는 영역이 과연 기존의 유료방송 시장인가 유선 기반의 유료방송 시장인가라는 부분에 여전히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만약에 돈을 일정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 자원을 자산에 재분배를 했는데 이 자산 분배 과정에서 내가 돈이 6천억이 있는데 이 6천억을 M&A 하는 데 써야 돼 아니면 OTT 하는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해야 돼 라는 어떤 의사결정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장을 그래서 이제 유선방송 시장
유료방송 시장으로 딱 한정해 놓고 L하고 S가 M&A를 했는데 KT는 뭐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저희들은 되게 이 뭔가 액티브하지 않은 거죠. 액티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장의 실제적인 판단을 놓고 넓혀놓고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게 꼭 M&A가 답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코비드 이후가 또 다른 이제 요 이야기는 좀 이종원 실장님이 했던 이야기도 관련이기도 하고 이번 학회 전체 영향하고 관계 있다고 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비드가 이게 과연 지나가는 이게 바람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기로의 어떤 진입 초일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택트라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고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직접적인 미디어 소비보다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 소비가 일상화되고 그게 점점점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케이블 M&A를 하는 게 맞아? 아니면 내가 괜찮은 OTT를 만들 수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에 투자하는 게 맞아? 이게 사실은 전략적인 그 판단의 포인트지 유료방송 시장으로 딱 한정해 놓고 유료방송 시장에서 그 케이블 SO를 살까요 안 살까요? 라는 게 전략적인 퀘스천으로 경영자들한테 지금 다가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제 교수님께서 던져주신 질문이 L하고 S가 인수도 하고 합병도 했는데 KT는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봤을 때에 굉장히 듀비어스하게 보는 거죠. 첫 번째 불확실성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부 기관에서는 클리어하게 그린라이트를 주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앞으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의 환경이 지금까지는 유료방송 시장이라는 하나의 프레임, 틀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시장을 누가 많이 먹고 이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장악해 나가고 이 시장에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키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M&A를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성장이라든지 코로나라는 또 하나의 변수 이후에 이게 진행하는 바람이 아니고 원택트가 하나의 그냥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이라고 본다면 L과 S의 인수나 합병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고 보고 그 질문을 제가 여기서 다 드리기도 쉽지 않은 거고 만약에 그 부분까지 의견을 달라고 하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이거는 좀 시간 갖고 저희들도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기업의 그 몰림이 커지면은 사실 기업이 많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기는 거고 그게 결국 기업의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의 사태가 있어서 시장의 부분들이 어떻게 모습을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인 견해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병 교수님? 예.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예.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레거시라고 이야기했던 게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시장 진입 장벽이라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IPTV 사업자 면허를 3개만 준다. 그다음에 지상파의 어떤 전파 대역을 쓸 수 있는 면허를 정부가 발급한다. 그다음에 뭐 보도라든지 종편에 진입하는 걸 정부가 뭔가 심사를 해서 허가를 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 시장에 진입하고 나면은 그 시장의 플레이어로서의 지위 자체가 다른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진입 장벽을 정부가 세워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유료방송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레거시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승인이나 면허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는데 이게 디지털 시대로 가고 온라인 시대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이 레거시가 이게 보호 장벽이 아니고 지휘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유료방송 사업자는 왜 분발 기금을 내야 돼? 넷플릭스는 왜 안 내? 그렇죠? 우리는 왜 QoS를 보장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백분망을 운영해야 돼? 넷플릭스는 왜 베스트 에포트망을 뿌려? 유튜브 하면 오케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IPTV 사업자 중간 광고 뭐 이런 거 다 안 따지고 뭔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말하면 지금 면허를 그냥 반납하고
그냥 어떻게 사업자의 공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이게 왜 안 되지?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을 놓고 봤을 때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규모를 키워서 그 규모가 가지게 되는 어떤 규모의 경제 효율성이 적용되는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풀 하나의 유료방송, 기존의 유료방송 시장, 6시 시장이라는 풀 내에서는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냐면 저 가치도 떨어지고 정부가 제시하는 온갖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인가 조건을 다 받아서 지역성 방송도 해야 되고 QoS도 해야 되고 뭐 온갖 그 정부가 주는 기회를 다 받으면서도 이 시장에서 내가 올릴 수 있는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대한 어떤 리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 내가 기대하는 이 효율성이 M&A를 통해서 과연 발휘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퀘스천이 있는 상황이라는 게 현장 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었고 그런 질문도 좀 시장을 한정시켜서 보기보다는 조금 확장시켜서 놓고 보면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마스크를 벗으셔서 할 말씀이 있을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쿨하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 1위 사업자의 여유이신 것 같아요. 1위 사업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 키브로드를 합병한 그 SK가 유료방송 사업자, 단위 사업자로는 더 가입자를 많이 다 가지고 합쳐서. 네, 특수관계자까지 다 합치면 이전까지 기술 쪽에서 이성과까지 합쳐서 다. 네. 가장 정책적으로 근데 오랫동안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그런 거죠. 처음에 이제 확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케이블이 일종의 이제 누가 잘못했던 것을 떠나서 그냥 놓고 오는 케이블이 사양으로 갖고 기본적으로 모바일이 없는 상황에서 융합주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하나 그 케이블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마청도 없는 상황에서의 경쟁이라는 건 없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경제 안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엑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흐름이었던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IT 사업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레토릭과 그걸 동원을 했어요. 많은 부분을 동원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중앙경제 얘기하면서 결국에 왔는데 어쨌거나 뭐 궁극적으로 유료방송 시장 전체가 지금 놓고 보면은 IT 통신 3사 체제로 갈 거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의미는 과연 이 통신 3사 체제가 과연 그대로 봤을 때 바람직하냐라는 문제를 지금 갖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이 뭐 산업적인 이익을 우리가 고려하고 그다음에 시청 국민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산업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게 경쟁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통신 시장에서도 통신 3사 체제의 경쟁 안정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사이팅도 해보려다가 안 됐고. 결국 유료방송 시장에 현재 유료방송, 레가시 유료방송 시장의 3사 체제가 유지됐을 경우에 과연 콘텐츠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런 서비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과연 기대만큼 충분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고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고민하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미디어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는 OTT가 그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경쟁력을 가져가지 않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글로벌 OTT라고 들어오고는 있지만 유튜브는 좀 빼고 얘기하면 넷플릭스가 들어왔음에도 유료방송이 대체 관계가 안 되고 서로 내부화시키면서 뭐 하냐면 보완대로 만들어요. 경제 관계가 안 되는 거고 요금도 KT도 시적으로 합병을 안 했지만 디즈니 들어오면 디즈니 플러스랑 든지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인 지금 3사 체제에서의 경쟁 구조, 가정 체제의 경쟁 구조라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단으로 지금 계속 아이사태가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 투자라는 실체가 뭔가 투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투자와 비용이라는 걸 구분하기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통상 방송 쪽에서의 투자라고 한다면은 돈을 어디서 이렇게 막 끌어다가
펀딩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투자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박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방송사들 뭐 투자한다는 게 이건 어디 있어요? 정보상에서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 받을 거고요, 이렇게 받을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 근데 실제로 알트전자의 그 컨텐츠에 대한 투자라는 게 뭐냐? 유료 방송이나 이런 거를 보면 대부분 가입자 수입이거든요. 그 수입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투자 이게 컨텐츠에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 구조가 과연 합병을 통해서 동원됐던 여러 가지의 외국에서 그런 전망들을 과연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큰 경쟁 구도를 변화된 흐름처럼 만들어낼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여쭙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그러니까 좀 OTT에 대한 뭐 신규 오리지널에 대한 투자라는 게 그렇죠. 대부분 그게 AR, VR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여기 지금 방송학계에서는 AR, VR 콘텐츠를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영상산업이나 이런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게 제 관점이 아닙니다. 예. 그 이성준 박사님께서 특히 이종원 실장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대답해서 그다음에 제 추가되면은 앞으로의 추가 합병은 가능성 뭐 KT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대략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성준 박사께서 급한 일 때문에 조금 자리를 이석을 아니 이미 저쪽에서 대장님께서 예. 타이밍을 이석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 좀 나중에 일단 하시고 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성준 박사님만 부르신 거죠. AGB 다 있는데 아니 이게 그 다 멤버로 들어와 있는데요. 위원회 멤버로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이게 학계 쪽하고의 연관성이 좀 적으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부산까지 저희들이 모시기가 어려워서 가능한 분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그 장규희 교수님께서는 그 3사에 이루어지는 이 방송 시장으로서의 아주 구체적인 진입이잖아요. IP에서 막물려있다가 들어왔을 때 그중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게 사실은 그 시장 지배력의 전이, 그러니까 통신시장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의 전이가 방송 시장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가라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합상품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이 어떤 지배력의 확대 같은 것들이 당연히 시도될 건데 그게 결국 방송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실 거라고? 이해보다 그냥 정리를 저도 이걸 하면 고맙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사실은 저도 질문과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고민됐던 게 사실은 이 스타트 지점이 아까 저 기본적으로 동의했던 게 이게 제목은 미디어 빅게임인데 이게 이 케이블 SO를 MAN이 하는 거는 지금 저도 빅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솔직히 제 스타트 지점은 이거는 사양 산업을 사실은 엑시탈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서 예전에 제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예전에 과제로 봤던 게 한국의 비디오 렌탈샵을 이렇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는 거에 대해서 과제를 했던 거가 생각이 나는데 딱 그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또 비디오 샵은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동등 레벨에서의 그 밸류 체인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업체가 없을 수 있고 사실 그냥 거주부지했는데 이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케이블 산업을 기존에 좀 이렇게 효율성이 높은 TV 업체랑 서로 이렇게 넘겨서 전체 시장을 조정하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목이 큰 빅게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다시 말했던 거는 OTT, 로고 OTT가 사실 빅게임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나 이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말씀 주신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질문하고 싶었던 게 원래 전통적으로 통신 텔레커뮤니케이션 기본 정책은 커먼 캐리어인데 이게 커먼 캐리어로 갈 것인가?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합 상품 정도 같은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어차피 하던 거니까 제 생각에.
당연히 하겠죠.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할 것인데 사실은 방송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콘텐츠의 부분인데 이 콘텐츠의 영역에 제가 그냥 정의해서 생각해보면 생각을 바꿔보면 당연히 이쪽이 시장 이쪽에서도 부가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연결할 경우에 당연히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 예전에 한번 했다가 잠깐 문화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버리면 영화 산업에서 완전히 수직 결합이 발생하는 것처럼 여기도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한번 돌아가 버리면 다시 회복 안 돼요. 회복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제 생각의 시나리오는 아마 통신사업자가 합리적이게 경제학적 합리적인 사업자라면 수직 결합 시도할 것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현재 영화 산업에서 지금 수직 결합이 완전히 되어 있는 것처럼 현상이 방송 통신이랑 합쳐진 융합된 이런 융합 방송과 통신 합쳐진 이 시장에서 발생할 것이다라는 게 사실 제 걱정이고 이 부분에서는 좀 정부가 이쪽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걱정되는 게 정부의 방식은 아까 저도 좀 생각을 얻은 게 이걸 보면서 케이블 사업자하고 같이 M&A 하는 거 이런 것들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업자 입장에서 미래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부는 항상 현재를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이니까 지금 당장은 이 엑스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케이블 사업자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데 정부가 과연 이런 앞으로 이 통신사업자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자리 잡게 되고 OTT 경쟁력 같은 것들 위해서 이제 콘텐츠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끔 아마 정부를 허용하고 유도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금 멀리 봤을 때는 현재 영화 시장에서의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인데 정부가 규제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약간 하기 어려울 때문에 잘 못할까라는 걱정하고 있어요. 시간 타임레이. 제 현재 생각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저는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 이렇게 사실 우려되는 약간 네거티브한 시나리오. 예. 먼 미래, 미국은 거의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미국은 AT&T가 콘텐츠에 완전히 그냥 합병을 해서 수익처럼 들어갔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갈까? 그건 뭐 저희는 좀 그렇지 않을 거다. 저는 어떤 시장의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IPTV 3사로 유료방송 시장이 개편되고 있다. 그럼 그 개편의 과실이 IPTV 3사한테 돌아갈 것인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말하는 것은 이미 미래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것처럼 사업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 범죄기도 아니고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자의 시장 말고 시장을 보는 그렇죠. 어떤 아카데믹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이정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미국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요소 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콘텐츠 시장은 대부분 수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옛날에 외주 제작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방송국 내에 있었던 거고 외주 제작 제도가 들어오면 외부로 나왔을 때에도 그냥 굉장히 방송사의 의존적인 형태고 굉장히 중소 산업체 형태로 존재했었고 특히도 사실은 MVP라고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자 플레이어들은 전부 다 MSO의 그 종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뭔가 독자적인 유형으로 플레이어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충분한 요소 시장들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까지 우리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맞은 거거든요. 그 시장을 보고 있으면 지금은 두 가지의 팩터가 충돌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시면은 MCN 채널들이 거의 뭐 2만 개, 3만 개 단위로 있잖아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장르를 2만 개, 3만 개로 나눈다는 거거든요. 먹방을 해도 어떤 애는 라면 만 먹고 어떤 애는 진짜 못 먹는 것만 먹는 거고 어떤 애들은 보고 해산물만 먹는 거고 이 시장에 존재하는 이 굉장히 세분화 쪽으로 가고 있는 트렌드가 한 축으로 크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OTT도 마찬가지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방금 교수님이 이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처럼 뭔가 합쳐서 몸집을 키워가지고 크게 만들려고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는 트렌드가 하나 만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을 전망을 해봐라 라고 말하면 굉장히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의 시장을 보고 있는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은 CJ ENM하고 얼마 전에 그 봄팩토리라는 그 로맨틱 코미디만 제작하는 제작사가 뭐 인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로맨틱 코미디라는 하나의 굉장히 세분화된 이 섹션을 굉장히 잘해서 뭐 그녀를 입었다라든지 뭐 준비사가 왜 그래 뭐 설교 나온 남자친구 이런 걸 만든 이 회사가 일종의 드라마만 외주 제작을 해가지고 브랜딩이 있어서 헐리우드에서 제발 우리 쪽에 와가지고 우리 컨텐츠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사업자가 한국에 많지가 않다고요. 그런 사업자가 굉장히 많아서 뭐 이런 그 플랫폼 사업자가 M&A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 그러면은 미국에 당연히 AT&T가 원하는 괜찮은 컨텐츠 사업자가 있으니까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빼놓고 통신 사업자가 사마 엔터테인먼트를 산다고 해서 중국가 그걸 애들이 뭔가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줄까요? 사마 엔터테인먼트 그 1년에 나오는 매출이 얼마나 돼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그래서 제가 그 미래를 보면서 뭔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로의 그 결합이라든지 분화라든지 발전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힌트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유튜브를 보면서 BTS 국내에서 음악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음원 별로 매출 안 올라도 괜찮아요. 걔들은 그냥 글로벌로 어마어마한 영성을 유튜브를 타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플랫폼은 아니지만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갔던 거고 아마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그 조그마한 중소사업자들도 지금은 뭔가 괜찮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올라타면 글로벌 그냥 1억 8천만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보면서 KT 니들은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 KT가 답이 뭐겠어요? 우리가 KT 보고 컨텐츠를 하라고 말하면 기존의 문법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왜 니들은 MVP 안 하고 있어? 스카이 라이프의 아래에 있는 스카이 TV 채널 8개 돌리고 있는데 왜 거기 투자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가면은 그 조그마한 도람 TV에 하나가 한 달에 40억씩 벌고 지난번에 뭐 페이스북에 이야기했지만 MBC 한 달 광고 매출이 그 제작비에서 1,700명이 해가지고 한 달에 40억 나오고 그 보람양이 혼자 하는 게 나와요? 아마 MBC 1,700명이 하는 게 나와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KT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커먼 디노미네이터 굉장히 다수가 원하는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MVP 전략을 강화한다고 해서 KT 스카이 TV가 가지고 있는 8개 채널이 앞으로 1,000억을 때려 박는다고 해서 1,000억에 대한 효율성이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이동 시간을 전부 다 모바일로 가는 거고 개인 취향으로 가는 거고 세세하고 B급 감성을 추구하고 100억이 안 들어도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유튜버를 찾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부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투자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럼 MVP 지금 채널 8개를 18개로 늘리게 됐어요. 여기 1,0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자가 이걸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 우선 결정 못해요. 1,000억을 드린다고 해서 1,000억에 대한 왜 못하냐? 통신사업자는 이게 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5G 네트워크를 3년 동안 깔아서 BT 맞추고 4년째부터 이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올려간다는 이 계산을 하면 계산대로 되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불확실성이 높은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가가지고 1,000억을 들여서 지금 기존에 MSO들이 했던 MVP 전략을 다시 하라고 하고 이용자는 그쪽에서 떠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컨텐츠 투자라는 말은 똑같지만 컨텐츠 투자에 대한 형식이나 어떤 패턴이나 문법은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수직 계열에 대해서는 장정희 교수님 개인적 의견이 있었는데, 예, 많은 의견을 해주셨는데, 뭐 다른 분들도 뭐 도준호 교수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왔고 그러시는데, 이 플랫폼 이 사업자들이 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예측도 있고 또는 저기 어드바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뭐 이제 M&A를 통해서 통신 사업자, 세계 사업자로 이제 거의 정리되는 것들이 규정 사실화됐잖아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말씀 나왔지만은 그 유료 방송에서 안고는 컨텐츠인데 케이블 가입자가 케이블에서는 이 컨텐츠를 못 보고 IPTV에 가야지 본다 해서 옮겨가는 건 없죠. 결국 마케팅이고 이게 결합 상품이고 케이블 할 수 없었던 걸 지금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시장이 다 재편이 된 건데 그 부분은 뭐 케이블에서 여러 가지 반성해 줄 분도 많은 건데 저는 그럼 넥스트는 뭐냐라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누가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넷플릭스 뭐 이렇게 많이 보면서 결국 넷플릭스가 이제 뭐 주식은 못 되고 뭐 간식처럼 좀 되어 있다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앞으로는 이제 지금 그 젊은 층들은 아예 그 실시간 본방사수라는 개념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콘텐츠별로 가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레고이 갖고 있는 건 콘텐츠잖아요. 결국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힘 갖고 지금 계속 이거를 이끌어 오는 건데 그럼 넷플릭스랑은 결합 갖고는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넷플릭스랑 결합해서 이거를 IPTV가 싸울 건 아니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뭐 유튜브에서 뭐 여러 가지 MCN 이런 것들은 또 한 부류지만은 여태까지 메인 우리 얘기했던 방송 콘텐츠의 메인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유료 방송에서의 그 핵심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고민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통신 사업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뭐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여러 가지 기업 문화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대답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틀리지 않은 대답을 플러스 해주실 것 지금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컨텐츠 투자라는 거에 대한 문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통신 3사는 MCN이나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자체가 이거 KT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니 쪽을 알자니까 IT 3사든 SKT도 그렇고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문법이죠. 그러면 스스로 MCN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새로 활용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전개돼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계속 그게 지금 엎어지고 있는 규모를 보면 왜요? 네? 왜 문제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운전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처음에 이종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는 딱 가장 공감했던 부분이 이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비용 문제가 상당히 모호하다. 이 부분이 좀 공감이 됐지. 그러니까 직접 콘텐츠 제작 투자 부분과 별개로 콘텐츠 수익이라 양의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콘텐츠 수익을 해오는 그 비용 자체의 부분도 콘텐츠의 영역에 그게 어떤 재투자되는 형태로 지금 재원이 수반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정책적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그 부분이 상당히 강화된 부분이 있고 아까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직 계열화의 문제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업자분들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CJ가 힘들게 MST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해왔는데 지금 해지 시간 앞두는데 반대로 LG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PP, 이걸 LPP를 이제 만들고 별도로 이제 그쪽으로 투자를 이제 활성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는 막 지금이 틀리다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산업적인 전략적인 달리 볼 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그 MCN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지금 KT 같은 경우에도 무료비로 상당히 많은 그 콘텐츠 수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이 정체가 불분명한 거죠. 이 MCN 콘텐츠들이 부여들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되고 있는데 이게 방송인지 이게 부가 서비스 형태로 가긴 하는데 시민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상당히 이게 활성화시키는데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글로벌 OTT에 등장하는 이유 때문에 그 요인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 콘텐츠 시장, 플랫폼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해야 될 부분, 정책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이제 이런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키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딱 이게 논의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그 IT 3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입자 기반의 수입 이익을 추구하는 게 시장에서 올바른 전략인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콘텐츠 부분까지 관여를 하면서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른 전략인지, 올바르다는 건 뭐 별도 시장이 나니까 떠나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가입자 기반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게 볼륨을 키우고 구매경제 활성을 하면 그게 수익이 당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가입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가입자 순종 얘기를 지금 약간 유승준 박사님이 하셨는데 지난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67%가 증가를 했는데 큰 틀에서 보시면 처음에 그러니까 IPTV가 이게 출범한 지 11년 된 상황인데 실제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예전 1,500만 수준에서 지금 3,000만 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유료방송 시장 자체의 가입자 비율이 있는데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는 부분을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생산률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한데 마찬가지처럼 이번적으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가입자 기반 수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입자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또 하나 문제는 콘텐츠 비용 추구 문제인데 사실 콘텐츠 수급 비용 자체가 비용적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이 잘 안 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SO들이 거의 10% 이상대를 영업이익을 냈던 엄청나게 좋은 시절과는 좀 다른 상당히 매도 소득이 되어 있는 영역이고 콘텐츠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다양한 부가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또 안정적인 부분이 결국 가입자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KT는 부채치더라도 저는 또 다른 이유에서 스카이라이프는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평이라든지 다른 여러 상품 서비스가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보니까 이번 M&A, 향후 M&A에 대해서 상당히 풀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서는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 보니까 상당히 좀 다른 기존의 IPT 사업자와 다른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입자 수익이 중요한 문제예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그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꼭 이 말은 해야겠다. 자유롭게. 정부의 레토릭을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석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M&A가 필수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반대로 이제 유료 사업자들이 좀 경영을 좀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시장 전체 위축과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 같고 정부의 레토릭은 이런 M&A를 통해가지고 더 콘텐츠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혁신 성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셨던 글로벌 OTT 상황이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논의는 사실 한국 시장에 좀 국한해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사실 글로벌 OTT라는 식으로 이제 시장이 재편된다면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국제적인 시장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사 통신사로 이렇게 좀 수렴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 교수님. 예. 저는 방금 말씀하신 M&A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가? 왜 M&A 왜 하는가? 이게 진짜 지금 현재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뭐 맞는 키인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M&A로 덩치를 키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이윤수입니다. 또 다른 수익 창구를 창출해내야 되는 거고 정부적 입장에서는 또 약간 규제가 가겠죠. 지배력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론 지배력이라든가 시장 지배력 그 부분은 또 통제를 해줘야지 다양한 목소리가 방송 산업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측면인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너무 좀 틀린 조명인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내에서 M&A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지금 싸워야 될 상대가 싸운다고 표현하기 그렇지. 우리의 진짜 진정한 경쟁 상대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잡힌다. 못 따라잡습니다. 이미 승부는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전 재산을 다 쏟아부을 몰라도 그거 안 하는 이상은 이미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좀 더 세부적으로 진짜 전문 컨텐츠 한두 개씩 발굴해가지고 그쪽으로 승부 거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빠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전문적인 어떤 컨텐츠에서 해서 하나 알차게 좀 키워가지고 진짜 그 사람 컨텐츠로 승부를 본다든가 우리가 플랫폼 대 플랫폼으로 싸움해가지고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 수많은 네트워크하고 인플루언스들을 갖고 있는 그 거대 글로벌 기업하고는 개인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논의를 좀 브로드하기보다는 조금 더 좁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BTS 이런 거 하나 예를 들면 되겠습니까? BTS 잘 키워가 이거로 승부 보는 이런 식으로 BTS를 하나의 컨텐츠로 볼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M&A가 덩치 키우고 수익이 나리 안 나리 뭐 방송 시장을 뭐 재편하는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좀 현실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시간 몇 분 동안의 토론을 다 여기 물거품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뭐. 특별히 제안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이에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특정을 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시장에서의 변화라고 보고 우리가 그 학생원들 규모를 키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 플랫폼의 경쟁력을 할 수 있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나 우리가 무슨 각광이나 넷플릭스 경쟁도 없는 문제는 그런 덩치 큰 그 규모를 만든 사업자들이 그나마 우리가 가져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콘텐츠밖에 없기 때문에 콘텐츠가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해볼 만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떻게든 그 자본이나 돈이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콘텐츠의 소비 장르의 형식이 바뀌었다는데 어떻든 간에 그것이 MCN이가 뭐고 해외로 나갈 수 있어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 이유는 전체 인사학적인 흐름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을 하시는 기회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영향가 있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사회를 보는 위치가 되어서 이런 토론을 자리마련을 제가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같이 토론에 참여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